안녕하세요. 저도 올해 불혹의 나이가 되는 40살의 남자입니다. 저는 지금으로부터 약 1년 전 이혼을 했습니다. 그 과정이 정말 어떤 이혼 과정보다 힘들었습니다. 제게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지 의아했어요. 이번 일을 겪고 나서 정말 세상에 믿을 놈 하나 없다고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던 것 같아요. 솔직히 여기서 사연을 들어보면 남자분들이 사연을 써서 보내는 숫자보다 여자분들이 써서 보내는 숫자가 훨씬 더 많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분류는 남녀 차이의 숫자와 잘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인간성이 덜 된 사람인지 성숙한 사람인지에 따라 나뉘어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쓰레기처럼 놀면서 이 여자 저 여자들을 건드리는 남자들도 많지만 저는 그 남자들의 수만큼 여자들도 남편 몰래 놀러 다니거나 일탈을 하는 사람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치 제 아내가 제게 몰래 그렇게 행동했던 것처럼 말이죠. 이번에 처음으로 이렇게 글로 제 이야기를 한번 풀어보게 되었는데 서툴 수 있지만 예쁘게 봐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저는 결혼을 하면 제 생활이 조금이라도 더 윤택해지고 더 나아질 줄 알았습니다. 저는 가정을 빨리 꾸려서 아이도 낳고 오순도순 행복하게 사는 것이 꿈이었거든요. 지금은 헤어졌지만 편의상 아내라고 지칭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내와 저는 어떤 모임에서 만났습니다. 정확하게 말을 하자면 저희 어머님이 출석을 자주 하셨던 투자 모임에서 장모님을 만나시게 되었어요. 두 분께서 모임을 함께 하시면서 많이 친해지셨고 그 결과 저 아내의 선자리가 주선되었죠. 당시 제 나이는 31살이었고 아내의 나이는 딱 30이었습니다. 서로의 직장과 가정 환경이 마음에 들었고 결혼을 전제로 만남을 이어가는 것 또한 부드럽게 진행이 되었어요. 굳이 따지고 보면 처가댁이 저희보다 조금 더 잘 살았습니다. 장인어른과 장모님께서 전문직에 종사하셔서 돈을 정말 잘 버셨거든요. 저희는 너무 급하게 준비하는 것인가 싶어 약 2년간의 연애를 하기로 했고 결혼에 골인을 하였습니다. 결혼 생활은 평화로웠습니다. 아무래도 30이 넘어서 하는 결혼이라 그런지 재정적으로 여유로웠죠. 아내와도 적당히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을 가진 이후에 결혼을 하게 된 터라 좋았습니다. 저희 본가와 처가댁에서도 넘칠 만큼 금전적으로 도움을 주시기도 하셨고요. 그렇게 신혼기간을 보냈어요. 저희는 아이를 간절히 바라고 있었는데 도통 아이의 소식은 찾아오지 않았죠. 그러던 와중 장모님의 건강에 이상 신호가 왔다는 사실을 아내가 전해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게 부탁을 하더라고요. 일주일 중에서 절반 정도는 장모님 댁에 가서 지내면서 간병을 병행하고 싶다고 하면서요. 당연히 저는 흔쾌히 허락했죠. 본인의 엄마가 그렇게 아픈데 자식된 도리로 당연한 행동이잖아요. 저도 장모님께 따로 연락을 드리겠다고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아내가 그런 저를 긋고 말리더라고요. 아니야 여보, 엄마한텐 연락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 그게 아무래도 엄마가 당신한테 알리고 싶진 않아 하는 것 같더라고. 당신은 아무래도 아니라고 말할 것 같긴 한데 우리 엄마가 당신한테 짐이 되는 듯한 기분을 느끼게 된 것 같아. 그러니까 내가 나중에 눈치 봐서 당신한테 연락할 테니까 그 전까지 따로 연락드리지 마. 알았지? 그렇지 않아도 우리 엄마 건강도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닌데 괜히 마음까지 불편하게 만들어주기 싫어서 그래. 그래도 괜찮지 여보? 진짜 그 말을 듣는데 가슴 한구석이 찡하니 울리더라고요.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는 홍길동도 아니고 아프다고 말을 하기 어려운 사이가 되었다는 사실에 저는 처가댁에 좀 더 잘해서 부담을 느끼게 하지 않아야겠다고 다짐을 거듭했고 일단 알겠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 이후 아내는 일요일, 월요일, 화요일은 저희 집에서 그 외의 요일은 친정에서 지내기 시작했습니다. 아내는 저와 떨어지는 요일이 4일씩이나 되는 대신 함께하는 사흘의 기간엔 저랑 오롯이 보내기로 했었죠. 사실 주말 부부 같은 느낌이 들어 불편하긴 했지만 그래도 하나뿐인 장모님의 건강과 직결되는 부분이다 보니 어쩔 수 없다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반년을 지냈습니다. 그렇게 지내기 시작한 초기와 달리 아내는 점점 제게 소홀해지기 시작하였고, 제가 장모님의 호전 상태를 물어보거나 하는 일이 생기면 아내는 가뜩이나 엄마가 아파서 힘들어 죽겠는데 그렇게 예민한 부분을 헤집어놔야 속이 시원하냐는 등의 매섭고 날카로운 말만 하기 시작했고, 저는 그런 아내의 눈치를 보는 생활을 이어나가고 있었습니다. 솔직히 저는 아내가 그렇게 장모님의 병간호를 하는 것은 당연하다 생각했고 서운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장모님이 제게 알리지 말라고 했다는 부분이 너무 서운했어요. 제가 그래도 사위인데 사위보다는 남에 가까운 것 같고 아직도 제대로 된 가족으로 환영받지 못했기 때문에 제게 기대지 못하는 거라고 생각하게 만들었거든요. 아내에게 장모님을 찾아뵙고 싶다고 말을 해도 아파서 가족들 얼굴 보기도 힘들다는 사람을 그렇게 괴롭혀야 되겠냐고 맞받아치는 아내의 말을 들을 때면 가슴이 아팠고 서운하고 섭섭하면서 죄송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아내가 집을 비우는 토요일이 되었습니다. 그날 급하게 친한 친구의 아버지가 상을 당하셨다는 이야기를 전해 듣게 되었고 헐레벌떡 준비해서 집을 나서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제 두 눈으로 보고도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었어요. 제가 살고 있던 집에서 장례식을 가기 위해서는 번화가 쪽에 숙박업소가 즐비하게 줄 세워진 골목을 지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그 골목을 지나가던 순간 익숙한 여자가 눈에 들어왔어요. 거의 본능에 가까운 포착이었죠. 그 여자는 바로 제 아내였습니다. 상갓집이고 나발이고 너무 놀라서 아내를 붙잡기 위해 서둘러 차에서 내려서 아내를 향해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온데간데 사라지고 없었어요. 마치 신기루처럼 말입니다. 일단 설마 하는 의심을 품은 채로 친구의 아버지를 모신 상갓집으로 향했고 명복을 빌어주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집으로 들어오는 아내에게 물었죠. 여보, 어제 혹시 처갓댁 안 가고 번화가에 갔었어? 제 질문에 아내의 눈썹이 잠시 꿈틀거리는 듯 싶더니 여보, 진짜 제발 사람 짜증나게 좀 하지 마. 진짜 가뜩이나 피곤해서 죽을 것 같은데 수고했다고 말하면서 고생했다 한마디 건네지 못할 망정 사람 짜증나게 대체 왜 그러는 거야? 진짜 적당히 좀 해. 불같이 예민하게 화를 내는 아내의 태도를 보면서 저는 본능적으로 수상함을 감지했습니다. 평소와 별 다를 바 없이 예민하기는 했지만 뭔가 모션이 더욱 크게 느껴졌었거든요. 여자의 직감은 무시하지 못한다는 우스갯소리가 있죠. 남자의 직감도 마찬가지입니다. 동물적이고 본능적인 감각에 가까운 거죠. 아무런 티도 내지 않고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며 아내를 대충 달랜 후 아내가 장모님을 간병하러 가는 수요일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수요일에 퇴근을 하며 처갓댁을 찾아갔어요. 띵동 누른 초인종 소리에 장서방, 이게 얼마만인가? 왜 그동안 연락도 없더니 무슨 일이야? 하면서 버선발로 저를 맞아주신 장모님의 얼굴엔 병색이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런 말을 해도 될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장모님이 정말 많이 아프길 바랬습니다. 제 아내가 설마 자신을 배 아파 낳아주신 부모를 팔았던 사실은 아니길 바라면서 말이에요. 오랜만에 퇴근길에 생각나서 왔다며 양손에 싸들고 온 과일 상자를 건네어드리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다 물었죠. 장모님, 요즘 몸은 어떠세요? 장서방, 걱정하지 마. 나 요즘 아픈 곳 하나 없이 너무 건강해. 이게 다 장서방이 날 걱정해서 그런 거 아닌가 싶어. 그렇게 대답하시는 장모님의 말 뒤에 장인어른께서 장서방, 너희 장모가 얼마나 체력이 좋은지 모를 거야. 오랜 감기 한 번 걸리지 않더라니까. 라고 대답을 이어하셨죠. 장서방, 요즘 왜 이렇게 말랐어? 요즘 얼굴 보기가 왜 이렇게 어렵느냔 말이야. 희정이한테 물어봐도 요새 장서방 일이 엄청나게 많아서 몇 개월 동안 야근만 하고 있다며? 혹시 내가 연락하거나 그러면 장서방이 부담 느낄까 싶어가지고 내가 연락 안 했던 거야. 서운하거나 그랬던 것은 아니지?
아유, 오랜만에 장서방 얼굴 보니까 기분이 너무 좋네. 그쵸, 여보? 그러니까 말이야. 장서방, 오랜만에 왔는데 저녁이라도 먹고 가게. 어? 장모님과 장인어른은 앞다투어 제게 말을 붙이기 시작했고, 그런 순간이 길어질 때마다 제 표정은 관리가 전혀 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지금도 잠시 짬을 내서 온 것이라고 제 아내에게는 여기 온 사실을 비밀로 해달라고 했습니다. 왜냐고 묻는 장모님과 장인어른의 질문을 대충 얼머부리며 넘겼죠. 그리고 곧장 집으로 왔고 생각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생각의 결과 회사에 휴가를 내기로 결정했고 내일 잠시 짬을 내어 아내와의 만남을 가진 이후 끝까지 미행을 하기로 했죠. 어떻게든 다음날 아내를 만날 수 있었고 만나서 점심을 한 끼 같이 하고 제가 만든 핑곗거리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 이후 깔끔하게 헤어졌어요. 아내에겐 장모님 밑으로 들어가는 돈이 부족하면 제게 언제든지 말을 하라고 호언장담을 하면서 말이에요. 그리고 전 아내의 뒤를 그대로 쫓아갔습니다. 아내의 뒤를 쫓아갔는데 아내의 행선지는 예상외로 저희가 살고 있는 아파트 단지였습니다. 저는 속으로 한숨을 돌리며 잘못 생각했다고 생각하던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아내가 운전하던 차가 주차장에 부드럽게 멈춰섰고 아내가 내렸습니다. 그런데 그 차에는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청년 하나가 동승을 하고 있었어요. 아마 제가 아내의 뒤를 쫓기까지 조금의 시간이 걸렸던 그 사이에 동승을 했나 보더라고요. 아내는 제게 연애 시절에나 보여줬던 수줍은 미소를 지으며 20대 초반 청년이랑 걷기 시작했습니다. 설마 했습니다. 저희가 살고 있었던 동은 백사동이었는데 아내와 그 청년은 백일동이 있는 곳으로 걸어가더군요. 여러분들은 본인의 배우자가 불륜을 저지르고 있는 상황을 직접 두 눈으로 목격을 하게 되면 뒤집어 엎을 것 같죠? 그런데 실제로 그 상황에 놓이면 아무 행동도 할 수 없게 됩니다. 주차장에서 멀어지는 두 사람의 뒷모습을 멀거니 쳐다만 보았어요. 정신을 차려보니 이미 두 사람은 사라지고 없었고 주차장에 저는 아내의 차와 함께 놓여졌죠. 본능적으로 열쇠를 들어 아내의 자동차 문을 열었어요. 저희 부부는 각자의 자동차 스페어 키를 함께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블랙박스를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매우 불행하게도 제가 확인을 하게 된 그 영상 속에서는 믿기 힘든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블랙박스는 최대 2주 정도의 데이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간은 아내의 불륜을 확인하는 데 부족함이 없는 기간이었어요. 아내의 자동차에 있으면 제가 이성을 잃을 것만 같아 집으로 블랙박스 영상을 들고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모든 영상을 하나씩 재생하기로 했어요. 영상만 봐도 무슨 일을 저지르고 있는지 알겠더군요. 이건 영상을 보고 난 이후 제가 따로 알아본 사실인데 아내는 아내의 명의로 새로운 아파트를 하나 구했더군요. 저와 같은 단지에 동만 다른 곳으로 말이에요. 그리고 제게는 장모님의 건강이 위독하다는 말이 되지 않는 핑계를 댔고 처가댁에는 제 일이 너무 바빠서 야근에 치여 살아서 연락을 자주 하지 못한다는 핑계를 대면서 불륜을 저지르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문득 서재에 있는 컴퓨터에 아내의 공인인증서가 저장되어 있다는 사실이 생각나더라고요. 저는 컴퓨터를 켜서 아내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했습니다. 그 결과 매달 300만 원씩 강찬영이라는 사람의 계좌로 돈을 보내오고 있었더군요. 그날은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면서 이 일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하는 건지 전 정말 모르겠더군요. 그리고 그 시간은 짧은 시간이었지만 제가 결정을 내리기까지 충분한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위로 누나가 한 명 있어요. 적으로 만나면 정말 힘들겠지만 제 편일 때는 세상 그 누구보다 든든한 사람인 누나죠. 저는 누나에게 만나자고 요청했고 누나를 만나 모든 이야기의 전말을 말해주었습니다. 당연히 누나는 분노했습니다. 저의 누나의 절친인 미연이 누나가 있는데 그 누나가 이혼 전문 변호사입니다. 저도 어린 시절부터 미연이 누나를 알고 지냈어가지고 저와도 친한 사이인 편이죠. 누나는 바로 미연이 누나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이혼 소송을 준비하자고 얘기를 했고 저도 알겠다고 했습니다. 솔직히 정말 아내가 단 한순간의 바람이었다면 실수였다고 합리화하면서 넘어갔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나이도 한참 어린 20대 초반의 어린 남자한테 빠져 가정을 등한시하고 제 부모를 팔아가면서 거짓말을 일삼고, 그리고 무엇보다 같은 브랜드 같은 단지의 아파트를 구매해서 두 집 살림을 하고 있었다는 사실 하나가 정말 너무나도 용서가 되질 않았습니다. 미연이 누나에게 모든 내용을 알렸고, 미연이 누나는 힘들겠지만 티를 내지 않으면서 좀 더 많은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고 했어요. 블랙박스 영상과 거래 내역 정도만으로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하면서 말이에요. 그 말에 저희 누나가 그러더라고요. 그 두 집 살림을 하고 있는 집 주소를 아냐고 말이에요. 안다고 대답했더니 누나는 일어나라고 하더군요. 저는 이혼을 결심하기로 하고 난 뒤 회사에 휴가를 낸 상태였고, 저희 누나는 프리랜서라 시간이 여유로운 상태였어요. 마침 시계를 보니 아내는 일을 하러 나갔을 시간이더군요. 저는 앞장서서 누나와 함께 아내가 두 집 살림을 하고 있는 집 주소로 향했습니다. 누나는 카메라를 켜서 촬영을 하기 시작했고, 저는 누나가 촬영을 시작하는 것을 확인하고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참, 머리에 새파랗게 피도 안 말랐을 정도로 앳된 목소리가 누구시냐고 묻더니 이내 문을 열더군요. 곱상하게 생긴 얼굴을 보니 그동안 잔잔하게 감성을 다독이며 이성을 유지하고 있었는데, 순식간에 머리에 열이 몰리면서 머리에 뚜껑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누나는 제게 정신 차리라고, 이성 잃으면 안 된다고 소리를 빽 질렀고, 저는 침착하게 잠시 할 말이 있어서 왔다고 했죠. 무슨 일이냐는 말에 저는 제 아내의 이름을 이야기하며 그 여자 남편 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순식간에 사색이 되는 애새끼 얼굴을 보고 잠시 들어가서 이야기 좀 하자고 했더니 나가라고 문전박대를 하더군요. 그때 말했어요. 지금 나랑 이야기 안 하면 네 인생 망해. 평생 후회하게 돼도 난 모르는 일이다 그럼? 제 한마디에 바로 문을 열고 절 들이더군요. 어린 티가 확실히 나는 것이 고작 저 한마디에 별 의심 없이 들이는데 이런 멍청한 놈이랑 바람났나 싶더군요. 그리고 그 집에 들어선 순간 저는 할 말을 잃고 말았습니다. 거실에는 제 아내로 보이는 여자와 그 어린 놈이 하얀 드레스와 양복을 입고 마치 웨딩 사진처럼 사진을 찍어 걸어놓고 식기류며 슬리퍼며 모든 것들이 분홍색과 하늘색의 커플 아이템들로 뒤덮여 있었어요. 심지어 안방으로 보이는 방으로 들어가 보니 아내의 살림살이가 아주 마련이 되어 있더군요. 옷부터 화장품까지 없는 것이 없었고 울분이 터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거실에 앉은 제게 무릎을 꿇으며 한 번만 봐달라고, 자신이 잘못했다고 시인하는 것까지 누나는 촬영을 마쳤고, 저는 그놈 몰래 녹취를 시작했습니다. 언제부터 만났는지, 내가 누구인지 알고 있는지, 유부녀인 것을 알고 만난 것인지 등등을 물었죠. 어린 놈이 멍청하게 제가 솔직하게 말하면 봐준 듯한 뉘앙스를 풍기자 구구절절 솔직하게 시인하더라고요. 그렇게 증거를 확보했고 그 집을 떠났습니다. 그놈이 제 아내에게 불이 나게 제가 다녀갔다는 소식을 알렸는지 아내로부터 연락이 오더군요. 저는 더 이상 연락을 받지 않았고 변호사를 통해 이야기를 하라는 말만 반복했어요. 미연이 누나가 그러더군요. 아내는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이에요. 정말 기가 막히는 노릇이지 않나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미연이 누나 앞에서 주책맞게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말했어요. 법정 위자료로도 제가 받은 상처가 부족하고 정말 화가 나고 분이 안 풀린다고요. 그걸로는 제게 위로가 하나도 되지 않는다고, 정말 인생 망하게 하고 싶은데 법의 처벌이 왜 이렇게 솜방망이 같냐고요. 미연이 누나가 그러더군요. 본인의 의뢰인에게 권하지 않는 방법이지만 금전적으로 힘들게 하고 싶으면 합의이혼으로 위자료를 받아낼 수 있다고요. 그렇게 저는 새파랗게 어린 놈과 아내에게 불륜의 증거를 당신들의 부모들에게 보내서 모든 사실을 알게 할 것이고, 아내의 사회적 지위는 물론 어린 놈,
너의 찬란한 미래를 내가 반드시 부숴주겠다고 협박했습니다. 알고 보니 어린 놈 그 자식은 연예인을 지망하고 있던 연습생이었고 술집에서 일을 하다 제 아내의 눈에 띈 케이스였어요. 아내는 두 손 모아서 두 번 다시 이렇게 살지 않겠다고 싹싹 빌었으나 전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결론적으로는 그 연예인 지망생에게 합의금 1억을 불렀습니다. 당연히 그 나이 때에 마련하지 못하는 금액이었죠. 상간자 판결문을 가질 것인지 합의금을 마련할 것인지 둘 중 하나를 고르라고 했더니 결국 본가 부모님께 손을 빌려 1억이란 돈을 맞춰왔더군요. 그리고 제 아내는 두 집 살림을 했던 그 집과 저희의 신혼집을 제 명의로 바꾸고 자신이 타고 다니던 차까지 제 명의로 바꾸게 한 다음 조용히 이혼을 했습니다. 처가댁에는 아내가 성격 차이로 이혼을 했다고 뭐 알아서 둘러댔겠거니 싶었습니다. 지금 그렇게 저는 자유로운 몸이 되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제 제가 또다시 사람을 믿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저는 지금이 되어서야 겨우 모든 정리를 할 수 있었고 상처를 털어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항상 조심하도록 하시길 바라며 이 글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인생의 제 2막을 다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응원해 주시길 바래요.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34살이 된 여자입니다. 저는 지금 딸이 있어요. 얼마 전 저는 엄청나게 큰일을 당할 뻔한 적이 있어서 여기서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저는 제 남편을 제가 24살 때 만났어요. 대학교 졸업을 하고 한창 취직 준비로 바쁘고 힘들 때 제 남편은 저에게 위로와 충고를 해주었던 아주 고마운 사람이죠. 그때 그 사람은 나이가 26살이었습니다. 나름 유명한 중소기업에서 일하고 있어서 저도 얼른 오빠처럼 회사에 취직해서 떳떳하게 연애를 하고 싶었어요. 저는 항상 밥도 얻어먹고 데이트 비용도 다 오빠가 내줘서 너무 미안했지만 취직만 하면 다 갚을 거라고 했죠. 결국 저는 3년 동안의 취업 준비를 하다가 27살에 대기업에 취직을 하게 되었어요. 아직도 그때 회사 합격 날이 잊혀지지 않습니다. 합격한 순간에 저는 3년 동안 고생한 기억들이 머릿속에서 주마등처럼 지나갔어요. 무엇보다 3년은 엄청 긴 시간인데 그동안 오빠는 싫은 내색 하나 하지 않고 제 옆을 묵묵히 지켜줘서 어느 누구보다 고마웠어요. 그래서 결과를 오빠와 같이 확인을 했는데 저는 합격이라는 문구를 보자마자 오빠를 껴안고 같이 펑펑 울었답니다. 그렇게 저희는 사내 커플이 되었죠. 저는 정장도 입어보고 오랜만에 화장도 하니까 정말 어른이 된 것 같았어요. 그렇게 떨리는 신입사원 시절을 보내고 있었죠. 저는 나름 회사 환경에 적응도 잘했고 선배들한테 예쁨도 받는 신입사원이었어요. 저는 회사 생활이 너무 재밌고 제 일과 너무 적성에 잘 맞았죠. 그래서 시키지 않는 일들도 척척 해내면서 성과를 쌓아가고 있었어요. 제가 연차가 조금 생기면서 주위에서 같이 프로젝트를 진행하자는 제의가 많이 들어왔어요. 처음에 저는 저에게 같이 하자고 권유를 해준 것이 너무 감사해서 거절도 하지 못한 채 한 달에 2-3개씩 프로젝트를 진행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니까 정말 잘 시간이 없고 집에 가서도 일을 해야 하는 상황이 생겼죠. 그래도 시작한 프로젝트니까 중간에 빠지는 건 제 성격상 용납할 수 없었어요. 대신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아서 오빠를 볼 시간이 없었죠. 사실 제가 봐도 오빠한테 너무 무심하고 미안했어요. 솔직히 그때의 저는 오빠보다는 일이 더 좋았어요. 오빠는 취직하고 나서 자기한테 무심해진 저한테 서운했는지 연지야, 요즘 너무 바쁜 거 아니야? 우리 못 본 지 벌써 3주가 다 돼가. 나 연지 보고 싶은데 연진 나 안 보고 싶어? 오빠, 나도 너무 보고 싶은데 일이 너무 많아서. 미안해. 다음 달엔 꼭 놀러 가자. 저도 물론 오빠가 보고 싶었지만
그래도 우선적으로는 일이 먼저였죠. 그렇게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일상으로 돌아왔어요. 저는 평소보다 일이 줄어서 여유가 생겼어요. 오빠, 우리 이번 주 주말에 여수로 여행 갈까? 그래, 좋아. 저는 이때까지 오빠한테 못해줬던 것을 다 해주려고 숙소도 제 돈으로 잡고 모든 여행 비용을 다 냈답니다. 오빠는 그만 내라면서 자기가 사주고 싶다고 했지만 그래도 저는 그동안 무심해서 미안했다며 맛있는 음식들을 많이 사주었어요. 그렇게 저희는 밤에 숙소 근처를 같이 손을 잡고 걷는데 그때 오빠가 연지야, 우리 결혼할까? 라고 했죠. 저는 오빠의 말에 너무 놀랐어요. 결혼? 나는 연지랑 같이 평생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아서. 연지는? 저는 사실 아직 결혼할 생각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회사에서 선배들을 보면 결혼한 사람들은 거의 회사원으로 취급을 안 해주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대우를 받기 싫었기 때문에 결혼을 하고 싶지 않았죠. 결혼하신 여자 선배들의 말을 들어보면 연지씨, 세상의 기운을 반겨주는 회사는 잘 없어. 오래 일하고 싶으면 되도록 결혼은 하지 마. 만약에 결혼이 하고 싶으면 아기는 절대 낳지 말고. 휴직기 내고 돌아오면 동기들이 내 상사가 돼 있어. 라는 반응이 대부분이었거든요. 저는 제 일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그 말을 들은 순간 겁이 났어요. 그래서 오빠가 결혼하자는 말에 선뜻 대답하지 못했죠. 물론 오빠가 싫은 건 아니었지만 오빠와 결혼을 하기 위해서 제 일을 포기하고 싶진 않았어요. 오빠, 나 결혼하면 내 일은? 일 안 해도 돼. 연지는 오빠가 벌어다 주는 돈으로 쓰기만 하면 돼. 그럼 아기는? 아긴 낳아야지. 나는 벌써부터 우리 연지 닮은 딸이 너무 보고 싶다. 저는 아기를 낳을 생각도 당연히 없었어요. 아이를 낳고 기르려면 육아휴직을 내야 하는데 그러면 제 동기들이 저보다 먼저 승진을 할 것 같았거든요. 절대 그런 모습은 볼 수 없었죠. 오빠, 정말 미안한데 내 말 오해하지 말고 잘 들어. 난 오빠를 너무 사랑해. 근데 내 일도 너무 사랑한단 말이야. 오빠랑 결혼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 왜냐면 결혼한 여자를 반겨주는 회사는 없으니까. 그리고 만약 결혼을 한다고 해도 아기를 낳을 생각이 전혀 없어. 육아휴직을 내고 아이를 돌볼 동안 내 동기들이 나보다 상사가 되어 있는 꼴은 난 절대 못 봐. 오빠, 결혼은 조금 더 생각해 볼게. 오빠는 제 말에 당황을 하는 것 같았죠. 저희는 아무 말도 나누지 않은 채 숙소로 돌아오고 자기 전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오빠가 연지야, 그럼 결혼이라도 하자. 대신 너 일에 절대 방해되게 안 할게. 전부 다 너한테 맞춰줄게. 신혼집도 너희 회사랑 가까운 곳에 잡고 너 일할 때 절대 안 건들게. 어때? 저도 오빠가 너무 좋았고 평생 같이 살고 싶었기 때문에 그날 저희는 연애 3년 반 만에 결혼을 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저는 아직 저희 부서에서 신입사원이었기 때문에 결혼을 하는 게 너무 눈치가 보였어요. 너무 어린 나이에 결혼을 하는 거라고 할 것 같았거든요. 그래도 저는 저희 부서 사람들에게 청첩장을 돌리면서 시간이 되면 오셔서 밥이라도 함께 하고 가시라고 했죠. 그런데 저희 부장님이 연지씨, 지금 입사한 지 얼마나 됐다고 결혼이야? 벌써 결혼하면 애도 금방 갖겠네? 애 일찍 만들면 나중에 힘들 텐데? 라고 하시면서 눈치를 주셨죠. 그래도 저는 아이를 낳을 생각이 없으니 부장님의 말에 웃으며 넘겼습니다. 저는 결혼을 준비하면서도 업무에 지장이 가면 안 된다고 생각했고 제가 결혼 준비로 일을 소홀히 하지 않는다는 것을 부서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어서 일을 정말 열심히 했어요. 야근도 거의 매일 했죠. 결혼 준비는 주말에 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오빠와 결혼식을 올렸고 신혼집에 입주했어요. 본가에서 회사까지는 차로 운전해서 가면 빨리 가도 40분은 걸리는데 신혼집에서는 20분도 걸리지 않았죠. 별로 큰 차이처럼 안 보이시겠지만 바쁜 현대인한테 출근 시간 20분 차이는 정말 컸죠. 그렇게 일도 열심히 하고 신혼생활도 열심히 즐겼죠. 집에 가면 남편이 항상 있다는 사실에
얼른 퇴근을 하고 싶었지만 어쩔 수 없이 야근을 거의 일상으로 달고 살았어요. 남들이 1개의 업무를 끝낼 동안 저는 2개 반의 업무를 끝냈죠. 근데 빠르다고 대충 하는 것도 아니라 정말 꼼꼼히 했습니다. 그러려면 야근은 필수였죠. 남편은 처음엔 저를 묵묵히 응원해 주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연지야, 솔직히 이건 심한 거 아니야? 이게 무슨 신혼부부야. 너 일 중독이야. 나보다 일이 더 좋은 거지? 오빠, 갑자기 왜 이래? 결혼 전에 오빠가 나한테 한 말 기억 안 나? 내가 일할 때 전혀 터치 안 한다며. 근데 왜 이래? 오빠는 자기가 했던 말을 기억하는지 그 뒤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죠. 제가 봐도 저는 제 일을 너무 사랑하는 일 중독이 확실했어요. 그런데 그맘때쯤 저희 부서에 진급 심사가 있어서 어느 때보다 일을 더 열심히 했어요. 저는 얼른 대리가 되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다음날 회사에 가니 제가 아니라 저의 동기가 승진을 했더군요. 저는 너무 어이가 없었죠. 왜냐하면 제가 일을 할 동안 제 동기는 일도 잘 안 하고 딴짓도 많이 했거든요. 그리고 1개의 업무도 제대로 안 해서 선배들한테 많이 혼났던 동기였죠. 그래서 저는 저희 부서의 친한 선배에게 물어봤죠. 선배, 솔직히 저는 이번에 제가 대리로 승진할 줄 알았어요. 누가 봐도 제가 더 열심히 하고 일을 잘하는데 왜 저보다 더 많이 놀고 일도 열심히 안 하는 제 동기가 된 거죠? 연지 씨, 아직도 그거 모르겠어? 연지 씨는 여자잖아. 쟨 남자고. 그리고 연지 씨 결혼도 했는데 아기도 곧 생길 거고. 그러면 육아휴직 내서 자리도 비우고 대리 자리 비우면 타격 엄청 큰 거 알지?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제가 승진한 거야. 우리도 당연히 알지. 연지 씨가 얼마나 일 잘하고 열심히 하고 있는지. 근데 사회가 이래. 어쩔 수 없어. 다음 기회에 노려보자, 연지 씨. 저는 아기를 낳을 생각도 없는데 사회에서는 결혼한 저를 곧 아기를 낳을 거라고 이미 단정을 지었더라고요. 저는 정말 눈물만 났어요. 그래서 그날 점심시간에 화장실에서 펑펑 울었습니다. 만약 제가 결혼을 하지 않았다면 이번에 승진은 제가 할 수 있었을까요? 너무 억울하고 슬펐죠. 그날은 일도 손에 안 잡히고 술도 먹고 싶어서 퇴근하자마자 집 근처 술집에 갔어요. 그런데 거기서 저희 부서 사람들을 만났어요. 그런데 저희 부서의 여자 직원들만 쏙 빼놓고 남자 직원들만 모여서 술을 먹고 있더라고요. 부장님도 남자였기 때문에 친한 선배와 저만 빼고 같이 술을 마시고 계셨죠. 아마도 제 동기의 승진 축하 파티를 하는 것 같았어요. 근데 저는 그 모습을 보고도 다가가지도 못했어요. 아는 척도 못하고 그 술집을 나갔죠. 저는 거기서 저희 부서 사람들에게 반갑게 인사를 하면 저에게 또 불이익이 찾아올 것 같았거든요. 선배에게라도 말하고 싶었지만 선배는 사실 임신 초기였기 때문에 어차피 술을 드시지 못했어요. 선배가 임신 중이란 사실은 아직 저밖에 모르거든요. 회사에는 나중에 말하신다곤 하는데 아직 선배도 육아휴직이 무서우신가 봐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저는 집으로 돌아갔죠. 남편에게 하소연을 하니 제 편을 들어주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남편의 위로가 도움이 되지 않았어요. 어차피 내일부터는 반말을 쓰던 동기에게 존댓말을 해야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는 다음 승진 기회를 잡기로 하고 더욱 악착같이 일을 했습니다. 저희 회사는 성과를 많이 이룰수록 승진을 할 수 있는 기간이 짧아져요. 그래서 저는 최대한 많은 업무와 프로젝트를 해서 성과를 이뤄내야만 했죠. 그래서 저는 다음 날부터 하루도 빠짐없이 야근을 하면서 지냈습니다. 주말엔 물론 집에 있었죠. 하지만 저는 집에서 가만히 있으니 남들보다 뒤처지는 것 같아서 집에서도 노트북을 붙잡고 일을 했어요. 일을 하다가 목이 말라서 냉장고 문을 열었는데 문을 여는 순간 속이 쓰리면서 헛구역질을 했죠. 저는 제발 임신이 아니길 바라면서 테스트기를 했어요. 그런데 결과는 임신이었습니다. 병원에 가보니 아직 초기래요. 그런데 남편은 너무 좋아했어요. 연지야, 우리한테 드디어 아기가 생기는 거야? 라면서요. 저는 솔직히 말해서 아직 아이를 갖고 싶은 마음이 없었어요. 아직 저에게는 올라가야 할 계단이 너무 많은데 아기를 낳으면
저는 올라가는 계단을 포기해야 하거든요. 하지만 저는 이를 포기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오빠, 우리 아직 마음의 준비가 안 되지 않았나? 아직 너무 일러. 그리고 우리 아기는 계획이 없었잖아. 나 지금은 승진하는 게 먼저야. 미안해.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그런 말을 쉽게 하니? 넌 피도 눈물도 없구나.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너무 막막했죠. 하지만 승진 욕심이 크기도 했으나 오빠와 저를 닮은 저희 아기도 너무 보고 싶었기 때문에 저는 아기를 낳기로 했습니다. 우선 회사에는 비밀로 하고 눈치껏 나중에 밝히기로 했죠. 그날 출근을 하고 점심시간에 밥을 먹으러 저희 부서 사람들끼리 구내식당에 갔는데 제가 식당에 들어서자마자 헛구역질을 해버린 겁니다. 다들 당황했지만 저는 요즘 속이 안 좋아서 그렇다고 대충 둘러댔죠. 그치만 임신을 하고 있던 선배는 연재씨, 임신했지? 라며 한 번에 바로 맞추셨습니다. 네, 당분간은 비밀로 해주세요. 부탁할게요, 선배. 그래, 사실 나 오늘 부서 사람들한테 말하려고. 점심을 먹고 돌아와서 업무를 하던 도중 갑자기 선배가 자리에서 일어나서 임신을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저는 원래 알고 있던 사실이지만 나머지 사람들은 몰랐기 때문에 축하해 주었죠. 그런데 부장님은 그럼 육아휴직 내겠네? 언제부터 낼 건가? 라며 휴직 날부터 물어봤죠. 그리고 선배보다 밑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승진할 거라고 생각하는지 선배의 육아휴직을 좋아하는 것처럼 보였죠. 저는 그런 모습을 두 눈으로 직접 보고 있자니 더 아이를 낳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선배는 며칠 뒤 휴직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선배의 자리에 다른 분이 앉으셨죠. 다들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업무를 했습니다. 그렇게 선배는 저희 부서에서 쫓겨나신 거죠. 아마 돌아오시면 다른 부서로 가시게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선배는 어느 정도 연차가 있으셔서 그나마 나은 것이었죠. 저 같은 신입사원은 그렇게 될 리가 없었어요. 저는 시간이 지날수록 배가 불러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부장님께 말씀드리고 육아휴직을 냈습니다. 자리를 정리하는데 정말 눈물이 났어요. 제가 힘들게 입사했는데 아기 때문에 이렇게 되다뇨. 그래도 저는 휴직기가 끝나면 아기를 베이비시터에게 맡길 생각이었기 때문에 금방 돌아오려고 했죠. 그렇게 짐을 싸고 아기한테만 집중했어요. 남편도 제가 먹고 싶은 건 몇 시간이 걸려도 가서 사와주고 매일 태교도 해주면서 정말 잘해주었죠. 그렇게 저는 출산을 하고 아기가 조금 자라면서까지 제가 키웠습니다. 그렇게 아기가 2살이 되면서 저도 회사에 복귀를 하기 위해 베이비시터를 고용했죠. 그렇게 저는 다시 회사로 돌아갔습니다. 다행히 저는 다른 부서에 대리로 들어갈 수 있었어요. 바뀐 업무가 처음엔 적응이 안 되었지만 제 동기들이 저보다 더 높은 직급에 있는 모습을 보고 오기가 생겨서 더 열심히 했죠. 초심을 되찾기 위해 정말 하루도 빠짐없이 야근을 했어요. 베이비시터 분도 원래 근무 시간보다 더 오래 일을 했죠. 처음에는 남편과 둘이 있는 게 어색하지 않을까 싶었지만 그래도 다행히도 둘이 또래여서 말도 잘 통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이 심심하지 않겠다는 생각에 저는 더 열심히 일을 했어요. 이번 부서는 부장님께서 여자분이셔서 저번 부서보다 더욱더 수월하게 일을 할 수 있었죠. 저는 대화도 잘 통했고 여자의 입장에서 고민 상담도 자주 해주셨습니다. 그렇게 저와 부장님은 친해졌죠. 저는 야근도 줄어들었고 성과도 좋게 봐주셔서 승진도 잘 됐죠. 저는 승진한 날 남편과 함께 축하 파티도 하고 오랜만에 분위기도 내볼 겸 와인을 사서 남편 몰래 집으로 갔죠. 오늘은 베이비시터도 늦게까지 일을 하지 않는 날이라 남편과 단둘이 있을 수 있었어요. 그렇게 저는 기대감을 잔뜩 품고 집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갔어요. 그런데 집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하지만 신발장에 베이비시터의 신발이 있었죠. 아직 퇴근을 안 했나 싶어 남편과 베이비시터를 불렀지만 아무도 대답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작은 방에서 아기 울음소리가 들리더라고요. 방문을 열어보니까 아기 혼자서 방에서 울고 있더라고요. 아기가 우는데도 봐주지도 않는
베이비시터와 남편에게 화가 나서 방문들을 다 열었는데 베이비시터가 안방에서 이 집의 안주인 마냥 행세하고 있는 겁니다. 연지야, 왜 이렇게 빨리 왔어? 일찍 온다는 말 없었잖아. 오빠, 그게 지금 말이라고 해? 둘이 뭔 사이야? 내가 없을 동안 둘이 이러고 살았니? 근데 연지야, 네가 먼저 나한테 소홀히 했던 건 맞잖아. 넌 나를 남편으로 생각도 하지 않으면서 내가 다른 여자랑 누워있으니까 질투는 나나 봐. 네가 처음부터 나를 남편 취급해줬으면 나도 이러지도 않았어. 솔직히 내가 이 여자랑 이렇게 된 게 네 책임도 있어. 뭐? 그럼 네가 바람을 핀 게 내 잘못이라고? 말 똑바로 해. 난 네가 결혼 전부터 내 일에 터치 안 한다고 해서 결혼한 거고 아기도 안 낳으려고 했는데도 네가 낳아서 해서 낳은 거야. 아, 아기? 그거 사실 내가 일부러 한 거야. 그러면 네가 집에 조금 더 붙어 있을 줄 알았는데 아기를 낳아도 넌 회사에 미쳤더라? 일이 그렇게 좋으면 나랑 왜 사냐? 저는 남편의 당당함에 더 화가 났죠. 베이비시터는 저를 보고도 제 집에서 나가지도 않더군요. 저는 제 딸을 안고 당장 그 집에서 나왔어요. 본가로 돌아갔죠. 저는 부장님과 워낙 친한 사이라서 얘기를 다 하니까 일 조금만 쉬라면서 휴가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휴가 기간 동안 남편에게 이혼 서류를 청구했습니다. 알고 보니 그 베이비시터도 정식 베이비시터가 아니었어요. 그냥 돈을 벌고 제가 다른 사람들보다 돈도 많이 주니까 돈에 미쳐서 온 아기는 전혀 돌보지 못하는 여자더군요. 그런데 제 남편과 바람을 피다뇨. 그래서 저는 그 베이비시터에게 상간녀 소송을 걸고 남편에게도 이혼 소송을 걸었습니다. 저는 위자료를 최대한 많이 받아오려고 노력했습니다. 그 후 저는 한동안 본가에서 살기로 했어요. 이제는 더 이상 베이비시터를 못 믿겠더라고요. 다행히 저희 딸은 저희 부모님께서 키워주시고 계세요. 저는 예전만큼 일을 많이 하지 않아요. 야근도 줄이고 퇴근을 하면 아기와 같이 시간을 많이 보내려고 해요. 일도 중요하지만 제 딸은 일보다 더 중요했거든요. 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